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팀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미리 하루 앞당겨서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루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미리 하고 일요일에 또 뭔가를 또 보고 읽고 들으면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올립니다. 어제 저희 이제 카페가 하는 스터디 모임을 저희가 한 3년, 4년 해서 해오는데 매달 두 번씩 모여서 여의도에서 저희가 큰 강당을 빌려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듣고 질문하고 좋았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반도체하고 중소형주 뭐 이 두 개를 들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날라왔고 낸드와 OLED들은 나쁘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이야기도 있었고 다음에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애널리스트는 좀 좋게 보신 면이 있으셨고, 그렇죠? 서부 T&D 같은 종목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다음에 롯데 건강개발도 괜찮다, 뭐 여러 좋은 종목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집단지성을 이루고 또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 주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흥분되죠. 또 과거 우리가 그 대학 시절에 그 느꼈던 그 공부하는 모습도 참 좋고 거기 환경이 여의도 정경련회관 빌딩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날 좋을 때 한번 놀러 오십시오.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즐거운 그런 깊은 공부를 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와서 편안히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실력들이 자꾸 쌓이고 또 이 투자의 대가들 그러니까 세상을 평생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저들은 왜 저런 종목을 추천하지 어떻게 메소달러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치기 좋은 시장.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을 썼는데 여전히 단타치기 좋은 시장이다. 즉 개별 종목 시장, 변동성이 하루에 크게 나타나는 시장. 그런데 이게 고수들의 영역이죠, 단타는. 따라서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은 이러한 스타일로 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좀 순환매로 빨리 돌아온 것들은 버리고 좀 백본을 잡고 꾸준히 가면서 운 좋으면 순환매로 돌아오고 그렇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소한 3, 40%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종목을 찾아서 미리 돌을 놓고 또 거기에 도달하면 이익을 실현하고 쉬는 그러한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금주는 어떠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가 드디어 2,000명이 넘었죠. 구독자가 2,005명인가 지나는데 제가 10월 한 10 며칠 날 시작했던 것 같은데 4개월 만에 2,000명 넘었는데 속도가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그 정도로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제 유튜브는 제 이제 블로그 친구만 해도 한 3만 명이 있죠. 네, 블로그 친구 3만에서 많이도 7만 명까지 들어오던데 7만 명. 제 카페가 유료 회원 카페가 한 1,000명이 있으시고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히 10,000명 금방 넘죠. 하지만 이제 제 힘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는 오픈을 안 하는데 또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유튜브 친구 중에서 제 카페 친구분들 정말 많으시던데 제가 많이 봤던 그 아이디들 많이 있으시던데 그렇습니다. 한번 제 힘으로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고 힘에 붙이면 저희 친구분들에게 부탁해 보려고 뭐 숫자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 매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뭔가를 보고 느끼고 또 이게 반복되고 이게 이제 제 스스로의 이제 단련이 되는 거죠.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요. 이런 면들이 저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또 많은 책찍질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긴장을 해야 되고 미국 시장도 보고 유럽도 봐야 되고 한국 시장도 봐야 정치도 사회 경제 문화 심지어는 우리 그 저기 저 TV에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선전도 봐야 되고, 홈쇼핑도 봐야 되고, 뭐가 잘 파는지도 최근에 막 보고, 여행 상품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 이런 트렌드, 흐름,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펀드 매니저 역할인 거죠. 제가 이제 3%의 김탁인가? 그분이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펀드 매니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가끔은 3%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랑 사고 구조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애널리스트가 사고하는 사고 구조하고 이걸 종합해서 보는 펀드 매니저의 사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타 기사를 볼 때마다 약간 제 생각을 많이 투영해서 보는데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주 키워드가 이제 유가가 조금 상승해서 다시 왔죠. 뒤에서 이야기했죠.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우리 정유시 있을 아람코가 공격을 받았는데 나보고 더 증산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이죠.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굉장히 불만으로 미국을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달러로 결제하지 않겠다. 위안화로도 결제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는 거죠.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트럼프 때문이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자국의 이익을 협상을 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안 주면 너희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깨지는데 바이든이 이걸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협상이 진전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러시아가 살짝 발을 뒤로 빼는데 이게 전술상의 일보 후퇴냐 더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작전이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건 전쟁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협상을 흘리면서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걸 확실히 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자기 내부의 보급이라든지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하면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키예프를 탈환하지 않고는 이 전쟁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면에서 나토가 해서 지금 나토가 압박을 하는데 이제 바이든도 이제 여기에 간 거죠. 가서 회의를 하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주 일괄적으로 딱 대우를 맞춰서 간다면 러시아는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각 국마다 이제 에너지 문제와 파이프라인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쉽게 가장 중요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문제, 이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자기에 있는 가스가 많이 나는데 이 가스를 실어 날릴 수 있는 배를 바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싸게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쪽에서 나는 것을 이제 뭐 독일까지 가져오겠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죠. 네,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비용이 비쌉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생각보다 전쟁 협상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내밀고 있는 약간의 후퇴하는 모습은 전쟁의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또 금리가 75bp까지 인상설이 나오는 시티 같은 데에서는 50bp를 한 두 번, 세 번의 75bp 설도 인상설이 나오는데 이러한 긴축에 대한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이러한 그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 차질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관성이 붙어서 더 회오리 바람이 더 세진 거지 바깥쪽이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긴축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10bp씩 상승하면서 30년짜리가 2.5를 이제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금리 상승. 대신 2년짜리도 올라오면서 스프레드는 20bp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과연 향후에 이 스프레드 축소가 더 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쭉 갈 건지 여러 가지 상황 시나리오가 이제 우리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빠른 순환매 아주 뭐 하루 이틀이면 모든 15% 10%씩 나와버리고 끝나버리는 이 빠른 순환매를 무당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무당의 영역인데 작두를 계속 탈 수는 없습니다. 작두는 3할 정도면 야구에서도 잘 치지 않습니까? 10번 들어와서 3번 치면 잘 맞는데 아무리 작두를 잘 타는 무당도 10번 중에 3번 이상은 맞힐 수 없는 거죠. 이 무당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무엇은 뭔가 다행히도 분기 말로 갈수록 분기 숫자에 집중하는 시기로 좀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 가능성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하면서도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도 더 늪속에서 좀 더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아주 오묘한 시장. 그러나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줬죠.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 영원한 진리를 머릿속에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 있죠. 과거 2,900에서 3,000일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빠지더라. 지금은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빠지더라. 계속 버티죠. 그래서 올라가더라. 이 차이점이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서 튕겨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 2,800, 2,900 정도 맥스인데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 반등이 이제 70%, 80% 이상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인 거죠. 이제부터는 실적, 경제 사이클, 기업의 실적, 영업이익 이런 숫자가 마지막 피니시 브로를 주지 않는다면 다시 박스권으로 2,600으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44% 올랐죠. 나스닥이 0.16% 빠지고 S&P는 0.51% 상승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방어를 잘 하고 금리가 10bp씩 올라가고 WTI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방어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은 0.21% 올라서 마감을 했고 프랑스는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 0.03%, 독일은 0.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끝난 아시아에서 항생이 2.47로 크게 무너졌죠. 예, 상해도 마이너스 1.17. 중국은 오미크론 문제가 발목을 크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열어야 되는데 뒤에서 좀 자세해서 열 수 없는 그 상황,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기와 연방준비제도위원 그러니까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혼조세보다는 강보합이 마감했다고 할 수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20개국 G20에서 퇴출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죠. 현재 미국은 올해 유럽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최소 150평방미터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앞으로 이를 더 늘려갈 것이라고 밝힙니다. 즉 러시아 부분을 자기들이 채워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복잡하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특히 많이 걸린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와 EU의 에너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정학적 이익가 지속될수록 인플레이션 위험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수록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연준의 긴축 우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강화됐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연은 총재는 금요일날 연설에서 적절할 경우 연방제도가 기준금리를 50%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상당히 비둘기적이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50bp 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시티그룹은 5월, 6월, 7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50bp씩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게 됐던 거죠. 그럼 50bp씩 하나, 둘, 셋, 네 번이면 2%까지 올리는 거죠. 또한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더 극심해질 경우 이제 75bp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이러한 그 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은 그나마 강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10bp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2.5%까지 상승했고 이는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죠. 2년물 금리도 1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2.3%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2.5, 2.3 이걸 마이너스 하면 20bp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10년물 금리 차는 20bp. 이게 이제 줄어들어서 10bp대로 올라오면서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평평해진 것, 서로 스프레드가 줄면서 평탄화되는 것은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또 반론도 있는데 뒤에 그 반론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예멘 반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다.
이 후티라는 반군 이름인데 이걸 창설한 사람이 반군을 창설한 사람이 후티인데 이 예멘의 이야기는 참 문제가 복잡해요. 우리 이슬람을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두 개로 나누잖아요. 수니파가 전체 인구의 90%예요. 수니가 90으로 시아가 약 10%인데 수니파의 대표적인 것은 사우디아라비죠. 그다음에 시아파의 대표적인 것은 이란이에요. 그렇죠? 네. 수니파와 시아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건데 수니파는 전통적이죠. 이슬람의 역사를 전통적으로 계승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칼리파 뭐 우마이야로 뭐 암바스로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그 이슬람의 그 역사의 전통의 리더들을 승계하는 리더를 그대로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수니파의 정신이고 시아파는 뭔가 잘못됐다. 칼리파에서 우마이야로 뭔가 그 권력이 이양될 때 전통이 이양될 때 사이인 뭐 알리에게 정권이 가야 되는데 이는 무하마드가 선택한 건데 그러지 않았다. 선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분파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무하마드를 믿는 건 똑같은데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정통성의 문제는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이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수니파가 훨씬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원래 예멘의 이 후티 반군은 시아파죠. 이란이 뒤에서 밀고 있었는데 이 시아파가 반군이 이제 예멘의 원래 왕족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았는데 남예멘 쪽에서 이제 반격을 들었는 거죠. 이 후티에 대해서 반격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움과 무기를 대면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시 복귀를 했고 반군이 쫓겨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역사가 이어지면서 공격과 피해 보복을 하면서 이 후티 반군은 지금의 정부의 예멘 정부의 정부군의 뒷면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제라고 생각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전쟁인데 피해 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에서 아람코의 석유 저장 시설이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다. 그렇죠? 후티는 이란과 똑같은 시아파이다. 그렇죠?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의 대장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거죠. 사우디 주도의 아랍 동맹군은 성명을 통해 제다에 있는 아람코 석유 제품 분배 시설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석유 저장 탱크 두 곳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다에 위치한 석유 제품 분배 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죠. 에너지부는 그러나 사우디는 후티 공격에 따른 글로벌 원유 공급 축소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발을 뺀 거죠. 미국에게 한 소리 한 거죠. 그렇죠? 네. 유럽에. 이는 원유 공급 부족으로 사우디 등 석유 수출 기구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고가의 가격 상승분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약간 후티 반군에 도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쪽에 많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 쪽에 수출을 막 늘리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봐서는 전부 정치적인 것들이 엮이고 설켰는데 특히 트럼프가 이 모든 것들을 이간질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도 계속 유가 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 수입 금지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워낙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가 얽히고 설켜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산 석유를 가스를 잠그려면 반드시 미국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돈으로 줄 수 없는 실물이 가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처럼 배를 만드는 회사들의 그 좋은 영향은 좀 향후 더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다 말아버리는데 계속 이런 게 실망성의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금요일 날 끝난 WTI는 114.39달러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1.1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2.47까지 10bp는 올라왔네요. 2년짜리 2.27까지 올라오고 3년짜리도 2.58까지 전부 10bp씩 금리가 상승하는 그러한 고금리 시대의 첫 지금 상승 강도 가장 강한 시기에 지금 들어온 거죠. 네. 일단은 제가 봐서는 10년짜리는 3%까지는 한번 때릴 것 같아요. 우리의 애플을 한번 봅시다. 0.37% 상승해서 174.7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살짝 조정이 왔네요. 101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1000달러가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네, 엔비디아도 뭐 목요일날 크게 오르다가 금요일날은 1.63% 하락하면서 276.9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는 0.14% 하락해서 78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오랜만에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오, 그 사이에 많이 가격이 올랐네요.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을 잘 소개를 안 시켜줬는데 44,440달러, 네, 4444에 네,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네요. 그만큼 이제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좌우간 비트코인하고 주가가 비례해서 올라가네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이러한 이제 동행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서로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가 돼야 주식이 빠질 때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는데 주식 빠질 때 같이 더 빠지고 주식 오를 때 더 오르고 이러한 변동성이 방향성으로만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살아는 남겠지만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자산 배분과 해지 기능에 이 기능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렇게 많을까? 주식보다 많이 오를 때 비트코인을 한다. 뭐 이 정도? 그 정도 매력? 뭐 이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니켈 가격이죠. 2차 전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니켈 가격이 4.68% 하락해서 35,490달러 톤당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을 쭉 8만 달러까지 가다가 3만 달러까지 이하로 빠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는 그러다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금일이 아니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과연 동행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과연 금리가 상승했을 때 주가도 동행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분석은 이제 과거에 어땠나 이 모습을 많이 보죠.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 강도와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저인플레이션 구간이었던 주식시장은 2000년 이후에 금리와 줄곧 동행을 했다는 거죠. 2000년 이후에는 저인플레이션 구간이 이때는 금리가 오르면 주가도 같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둘 간 상관관계에서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변수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식시장은 1970년에서 1990년대에는 고인플레이션 구간인데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인플레이션 시대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페드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크게 높였으나 여전히 장기적으로 2% 정도로 나중에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죠. 지금은 오르지만 나중엔 다시 2, 3%로 내려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예상대로 올해 하반기 하락하는 궤적이라면 주식과 금리 관계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즉 금리가 오른다면 주식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빨리 과거의 저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살짝 중인플레이션 정도까지만 들어온다 해도 주식과 금리의 동행 관계는 지속될 확률이 높다.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보여줬던 듯이 결국 금리와 주식은 동행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NH투자증권의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 것을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렸을 때 상관관계가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역의 상관관계인데 지금 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정의 상관관계인데 최근에 살짝 좀 틀어져 있지만 다시 둘이 동행하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명제는 미국은 금리 상승 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앞부분과 연결된 건데 미국 주식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 이후 양호한 수익을 보였다는 거죠. 과거에 S&P 500은 기준금리 인상 후 3개월간 연평균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6개월과 12개월 수익률은 각각 5.6%, 10.5% 상승률이 더 커졌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수익 확률입니다. S&P 500은 금리 인상 직후 3개월 상승 확률이 50%에 그쳤으나 6개월에서 12개월로 갈수록 6개월은 75% 상승 확률이 12개월로 갈수록 100%의 상승 확률을 보였다. 즉 금리가 오르면은 초창기에는 좀 충격이 좀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그 상승 확률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리 인상은 대체로 주가에 우호적이었으나 1994년 2월은 금리 인상 때 3개월, 6개월 수익이 비교적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1994년 이때 그린스펀 푸시락에서 그린스펀 패드 의장이 채권 학살 사건을 해자될 정도로 금리를 아주 급하게 올렸는데 이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 사전 교감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과 상황 없이 그 시장에 워닝 사인을 주지 않고 금리를 올린 1994년 2월 상황에서는 주식이 박살이 났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시장에게 자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올릴 수도 있어. 준비를 해. 너희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패드의 첫 기준금리를 인상 후에 각각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보이면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단 1994년 2월 케이스만을 제외하거든. 네. 이때는 시장과 전혀 교감 없이 그냥 그리스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막 올려버리는 케이스로 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패드가 첫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주가가 올랐는데 어느 쪽에 주가가 올랐느냐? 우리가 늘 관심이 갖는 건 뭐 어떤 종목, 어느 섹터 이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IT가 올랐다는 거죠. 1990년 이후 4차례 있었던 기준금리 장기 인상 사이클 94년, 99년, 2004년, 2015년에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올린 게 IT 분야라는 거죠. S&P 500 IT 섹터 평균 수익률은 연환상 기준으로 26.6%를 가장 높았다고 하는 거죠. IT는 4차례 금세 인상 사이클에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유일한 섹터가 된 거죠. IT에도 부동산, 에너지, 산업재 순으로 연한산 평균 수익이 높았으나 연속성, 꾸준함은 없었다는 거죠. 결국 기준금리가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패드가 이제 첫 금리가 올렸다는 것은 그 전에 막 충격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올리면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패드가 들어왔구나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더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이러면서 시장이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 경기가 좀 망가질지도 몰라. 그러면 성장력이 있는 쪽이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성장력 있는 놈이 뭐지? 이런 논리로 IT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순환매로 도는데 반도체만 지금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져서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거기서도 벗어난 상황이란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두 회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 가장 매력적이고 성장력이 있는 것은 엔비디아나 TSMC. 그다음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은 인텔.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수익을 잘 내는 회사? 매력이 전혀 없는 거죠. 살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매력 보강을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꾸준히 소외받을 것이다. 이게 펀드 매니저인 제 생각인 거죠. 글로벌 금리 인상 시기, 패드가 금리 인상 시기를 올린 사이클상에서 S&P 500의 섹터별 연환산 수익률을 보면 IT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우리가 이제 곧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에 다다음 주니까 4월 초가 돌아오는데 이번 주가 3월 말이고 4월에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키포인트는 뭔가? 역시 분기 실적이 숫자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코스피의 지금 최근 가장 행보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이익 추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포는 선진국과 신흥시장 대비 적정 영역을 하향 이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그렇죠?
퍼의 추가 하락 여지는 그러나 크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퍼는 적정 수준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이 적정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익 추정치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하락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퍼가 더 내려갈 확률이 있는 거죠. 이익 수정 비율은 3월 중 마이너스 27%까지 하락을 했다. 이익 수정 비율과 동행하는 이익 변화율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죠. 흔들리는 이익 추정치는 코스피 행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하나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선행퍼가 선진국가 신흥시장 대비 적정 영역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퍼가 추가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이 EPS가 늘 것 같지 않다는 게 퍼가 추가로 올라갈 확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코스피 순이익률은 80달러 이상 유가 구간에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60에서 80달러일 때 가장 코스피 수익률이 좋은데 그 기간은 유가가 이제 경기 전망을 반영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올라간 가격이 80달러인데 이것을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업 이익률을 깎아먹고 이게 코스피 12거 선행 영업이익률에 불안정한 모습을 주면서 퍼가 내려가 버린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이익 상승률에 우호적으로 과거에 영향을 줬으나 어느 수준이 있다는 거죠. 유가가 80달러 이상을 넘어갔을 때는 이제 반대의 모습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제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OLED나 LCD TV를 한 대 운방하는데 과거에는 1달러밖에 배실 비용이 안 드는 지금 25달러가 든다. 이 비용을 어떻게 감내를 하는 거냐고 그죠? 한 대 팔아서 4, 5만 원 버는데 25달러면 2만 5천 원 반이 깎이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배값이 올라가는 거죠. 유가 상승의 영향이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니까 배값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 운임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WTI 상승은 기업 실적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거죠. 80달러 이상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역의 상관계, 실적이 좋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이익 수정 비율이라든지 코스피 EPS 변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유가가 60에서 80달러일 때 코스피 순이익률이 좋았는데 80달러가 넘어섰던 순이익률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때는 어느 정도 가격 전가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가격 전가도 잘 안 되고 비용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시장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기술적 반등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죠. 따라서 철저한 개별 종목, 단기 테마주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돼. 근데 이 단기 테마주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개별 종목 상승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무당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심리 지표들이 과매도권에서 벗어났다. 이제 과매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과매도권을 벗어났다. 앞으로는 펀드멘탈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펀드멘탈, 즉 숫자가 중요하죠.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을 현물 4조, 선물 5조 이상 순매도하며 주가지수 반등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는 경기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로 선물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매도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경기 모멘텀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게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을 보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의 증가 여부, 그 다음에 현물 시장에서 매도 여부,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변수로 나오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심리적으로 많이 봐요. 왜 그러냐?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중국 시장을 A로 놓고 그에 대만과 한국, 뒤에 일본을 B급, 대만과 한국 C급으로 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A가 망가지면 B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C와 D를 먼저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시장. 중국은 우리하고 중국의 교역 관계가 어떤 걸 떠나서 이제 하나의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일본은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따로 떨어져 봤다가 지금 함께 보는 경향이 좀 강해졌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변수로 이미 등장한 중국의 오미크론은 어떤 또 영향으로 우리가 또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인식은 하죠. 중국 정부가 우리처럼 방역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지가 관심거리죠. 우리처럼 확 전환해서 열어놔버릴 수 있는 거냐. 특히 중국 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국 정부가 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 그 이상이 가는 거죠. 현재 국가별 인구 1000명당 병상수를 체크해보면 미국과 영국이 2에서 3개 수준, 1990년대에 계속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12개 수준으로 글로벌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4.3개 수준이었는데 그거로 쭉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오미크론의 치명률을 감안하면 2025년 현재 5.8개인데 이 치명률을 감안하면 치명률이 0.3에서 0.5%니까 1000명당 5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오미크론 환자에 대한 거고 나머지 이제 다른 환자들도 병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병상 부족, 관리 인력 부족 이런 것들 또한 중국은 사망자 수를 우리나 미국처럼 또 유럽처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게 사회 문제화 됐을 때 정권 차원에서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중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머뭇머뭇하는데 이제 하루에 5천 명씩 나오죠. 우리도 오미크론 경험했지만은 이제 배수가 아니라 제곱승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중국 정부도 방역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언제 할 것이냐.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을 잘 짜고 조금씩 열어놓아질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늦춰질수록 중국 경제가 받을 타격이 커질 것이고 이는 공급망 견환으로 이어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미국의 근원 수입 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이후 다시 높아졌고 그는 CPI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에 9.6%까지 기록한 것도 좋은 예죠. 따라서 중국이 이 오미크론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언제 열어놓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 내부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한국의 케이스를 많이 들 것 같아요. 아 봐라 열어놨더니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한국도 꺾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며칠 만에 꺾이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숫자적으로 계산해보고 이미 중국같이 준비성이 철저한 기업들은 나라들은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장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나운스를 많이 하시죠. 자, 지금 빠르게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첫 금리 인상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페드가 금리를 처음으로 올릴 때는 항상 스프레드가 축소된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게다가 1994년 사례가 흥미롭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긴축으로 900bp까지 2년과 10년물이 축소됐지만 이후에 20bp 금리 격차를 4년 이상이나 지속적으로 유지해 끌고 가면서 닷컴 버블 2000년도 초에 붕괴가 이루어질까지 초호황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가 20bp 차이로 계속 무너지지 않고 유지해 가면서 이때 큰 호황을 나타냈다. 이게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한 4, 5년 동안 있었던 금리 스프레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9번의 역사 중에서 8번이 경기 침체거든. 그 한 번이 지금 케이스인 것 같아요. 1994년이 10년 만에 최대 경기 호황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 단기금리가 급등했지만 경기 호황으로 장기금리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역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경기 확장기에 선제적인 긴축이 중요한 이유가 수익률 곡선으로 나타난 케이스죠. 문제는 경기 확장기를 향후에 자신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경기 확장기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전쟁이 종식되고 리오픈이 강화되고 그리고 긴축 강도 속도가 조절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이러한 열쇠들이 모두 해결이 돼야 경기 확장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만큼 5월 이후에도 꺾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면
글로벌 시장은 미국발 강력한 긴축 의해서 이제 50bp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한 번 올릴 때는 오케이 참고, 두 번 올릴 때까지 오케이 참았는데, 세 번 정도 올리면 이제 경기 확 꺾여버릴 확률이 당연히 높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차대조 축소까지 가면 경기는 꺾일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 중에 몇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전쟁이 일단 협상이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쟁 협상이 제일 큰 문제.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 중국의 오미크론 해결 문제, 인플레이션을 꺾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과거 연준이 첫 긴축을 실시한 시기에 미국 국채와 10년 금리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거죠. 네, 1994년에도 줄었고 2016년에도 135bp까지 떨어졌던 금리 차가 61bp까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는 거의 20bp, 64bp나 하락했죠. 78bp에서 0.114bp까지 줄었다가 지금 한 20bp 살짝 올랐는데, 이렇게 금리를 처음에 올릴 때는 스프레드는 줄긴 줄더라. 그렇지만 이 94년처럼 준 스프레드가 그대로 역전이 되지 않고 유지가 갔을 때 경기 호황이 오더라.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주절주절 뭐 장시간 떠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술적 반등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다. 시장은 지속적 빠른 순환매로 시장 투자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실력이 아닌 운으로 실적이 판가름되는 이상한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무닥의 영역이 지속될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분기 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뭐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는데, 무닥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숫자 영역으로 시장이 변화할 확률, 느낌이.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이 좋고 향후 성장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구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구안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뉴스를 찾고 찍어보고 검증을 해봐야죠. 그리고 신정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정부 수혜 중에서 그동안 순환매로 돌지 않았던 소외 종목이나 한 번 1차 상승이 있었지만 추가 상승이 있을 핵심 수혜주,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노력을 퍼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종목 한번 봅시다. 먼저 2차 전지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죠.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LNF, 뭐 대주전자인데 특히 LG 엔솔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유는 하나죠. 그동안 기관들이 너무 많이 수급을 비워놨다. 그리고 뭐 북미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많이 따온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 같다. 5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생각. LG 엔솔이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죠. 엔솔과 제일 갈겨 있는 양극재는 LNF죠. LNF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와 관계가 좀 높고, 그렇지만 에코프로 BM은 뭔가 주총 때 좋은 소식을 넣어줄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일반 투자가들을 달래기 위한 그 좋은 소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포텐셜이 크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샀다가 주총하고 주총 끝나고 4월 초까지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때 팔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요일 OLED 시장이 좀 올라오는데,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OLED 패널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것 같아요. 교환한 게 아니라 LG전자 패널을 삼성이 사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LG그룹의 OLED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P&H 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러한 종목들이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확률이 있다. 로봇 관련주는 기존의 로봇주가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또 로봇 관련주가 하나 더 추가돼서 올라와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시총이 17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야 될 것 같아요. 랜드 시장도 좋아합니다. 반도체는 DRAM은 이미 맛이 간 것 같고, 랜드가 그나마 시장에서 좀 좋아 보인다. 데이터 센터 사양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랜드는 결국 많이 깎고 그리고 깎고 쌓고 뭐 128단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토와 시각 공정이 있는 것들, 동진 세미켄, TCK, PSK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다음에 신정부의 다양한 건설 수혜가 전망이 돼서 중소형 건설주가 좋아 보인다. 제가 이제 지하를 이 정부가 크게 신정부가 추진할 확률이 있다. 그렇죠? 이 특수건설 같은 것들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 괜찮아 보인다. 지금 원격 진로도
한번 바짝 하다가 많은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음에 저는 이제 폐 배터리 이 산업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먹거리다. 신정부가 직접 육성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영화테크, 코스모화학, 에이프로, 에코프로, GS건설 등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인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아직 비상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걸 깨끗이 지워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이걸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아침에 잠도 없고 해서 나와서 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뚜덕뚜덕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말에 좀 공부를 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장에 좀 대응을 하는 그러한 좀 준비된 그런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천에 구독자 2,000명 증가된 거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특히 우리 카페 친구들, 제 블로그 친구들, 또 신박사 친구님들, 그리고 또 제 글을 보고 들어와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찍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30년의 펀드 매니저 경력으로 또 시대가 변하니까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따라갈 수는 없죠. 하지만 또 노련미라는 게 있으니까 또 시장을 보는 엣지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많은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멋진 월요일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